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병원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근무지 이탈 징조가 확보된 전공의 7,000명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하기로 해 갈등도 증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신청 접수에서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 계획을 상회하는 3,400여 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은 비현실적인 증원 신청이라고 반발하며 삭발과 사직에 나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하는 등 추가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영남 일부 강세 지역을 대상으로 거론된 국민추천 공천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한 인물이 호남에 전략 공천되자 사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직함만 갖고 있었을 뿐 김혜경 씨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며 반박하는 등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급감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만에 2.6% 늘며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큰 장애물을 걷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에서 4년차 전공의 9,900여 명 가운데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어제 기준으로 7,85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오늘부터 차례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과 시기 등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경찰 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예,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동 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진료 차질이 이어지자 중증 질환 환자 단체들이 진통제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며 병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암환자 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중증질환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 공백 속에 중증 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의료계는 나몰라라 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고 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 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왔다며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 대학생,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며 이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수요 조사한 최대치가 2,8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 규모가 7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대 의대 건물 앞에서 의과대학 교수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류세민 의과대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이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로 일방적인 140명 증원 계획을 제출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의 첫 사직이 나왔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배모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정부나 총장들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숫자 제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배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아직 수리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대병원 혈관외과 윤모 교수 역시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 측에서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계는 수십 년 전부터 2000년 의학분업 때, 2014년 원격 의료 때,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집단 저지하여 모두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부는 의료 달래기 끝판왕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료계에 특혜를 주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야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는 지방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의 수도권과 지방사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함께 낸 올해 전 세계 병원 250곳의 순위입니다. 대부분 북미와 유럽 지역 병원이지만 우리나라 병원 17곳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이 가장 높은 22위, 이어 삼성 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와 분당 서울대병원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이른바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모두 국내 기준 최상위권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순위권에 아주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지만 마지막인 235위가 돼서야 처음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인 대구 가톨릭대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17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94%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과 수도권 병원 사이 격차를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실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곳 적은 15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비수도권 지역 병원이고 이 가운데 5곳은 지방 국립대병원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의사 지역 정원제 등을 도입하며 거점 국립대병원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점이 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부터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공언도 이 실태와 무관치 않습니다. 비수도권 환자는 지금도 수도권 지역 병원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 강한 반발 속에 추진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2명을 추가로 컷오프하고 민주당 출신 김영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김영주 의원은 예상대로 기존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박성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서초을과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충남 아산 갑에는 각각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관위는 서울 서초을 현역인 박성준 의원에겐 다른 곳으로 옮겨 출마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은 자동 탈락했습니다. 경선 지역 4곳 중에선 부산 서동구을에서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만 3자 경선을 치르도록 해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인을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건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자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공천은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 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쟁력이 있고 흠결 없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역사상 전대미문의 공천 파동을 두고 물 흐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게 사천이라는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권 후보는 이 대표 부인과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권 후보는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역입했다며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건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당원 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공천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공천 막바지에 접어든 양당 사이 제3지대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약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면서 앞으로의 관계 설정도 주목되는데요. 조 대표는 지금 당장은 같이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함께 손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그 연대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곳에서도 비례대표를 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국민들께서 비례대표 후보의 면면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각 정당이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는 걸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한다면 여당은 이 두 당의 연대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확장성 없는 논쟁으로 봤습니다. 1 더하기 1은 0.8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들어보시죠. 연대해주면 좋죠. 그 둘은 1+1은 1일 겁니다. 1+1 또는 0.8일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싫어.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사람 없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싫은데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부류,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서로 교집합이지 확장성은 없는 논쟁이다. 하지만 뭐 이번 총선의 각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는 세력과 네. 아직까지 내로남불과 내가 뭐 어때서 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한편 어제 아침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짧은 글을 남긴 임종석 전 실장. 전날 밤까지 탈당 논의를 했던 새로운미래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 새로운미래 신경민 책임위원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헤어짐은 만남보다 더 정중해야 한다며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헤어질 때 굉장히 잘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질 때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중하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고요. 상대가 그냥 장사미사가 아니잖아요. 전직 총리고 지금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 총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정치 생명을 건 거 아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헤어지는 방식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죠. 출마 선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역구에서 함께 겨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국민의힘에서 강한 타자라고 하는데 방망이를 들지 않는 타자가 있다며 다시 한번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이 오시는 게 어떻겠냐. 아니 경기 남부 지역을 진짜 방치하고 방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실제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저쪽 불펜을 보니까 굉장히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절대 안 잡는 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 그게요? 근데 되게 센 타자라 불펜에 그러는데 들어선지.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이 북측 해킹단체 소행으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유출을 인지한 지 꼬박 1년이 넘은 시점에 나온 늑장 사과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법원에서 관리하는 소송 관련 자료 등 수백 기가바이트 용량의 디지털 파일이 외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와 목록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어제 해킹이 시도된 일부 목록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인회생과 회생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과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모두 26개 문서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전상망이 외부에 해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해킹 공격은 2021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네,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과 국정원이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결론 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자체 대응으론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보안 전문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경찰이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해킹 주체가 누군지, 유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왔고요. 국정원도 지난달 전산정보센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에도 범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였는데요. 국정원과 경찰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공격 기법 등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통보했고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어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소행의 무게를 두고 국정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이나 검찰이 정확한 자료 유출 경로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라자루스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단체인 겁니까? 네, 라자루스는 북한의 대남 공작 총사령 부인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해커 조직입니다. 2014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롱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소니 픽처스 영화사를 해킹하면서 처음 이름을 알렸는데요. 2016년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한 데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털어 코인을 가로채는 등 금융기관을 공격해 북한 정권이 쓸 불법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보안인증 프로그램을 악용해 국내 기관 사이트와 PC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라자루스를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 대상으로 독자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유출 사건으로 돌아와서 소송과 관련한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 법원의 입장 발표가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법원은 지난해 2월 해킹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2달 뒤에는 내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반년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침투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서류가 유출됐다거나 라자루스 소행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북한 추정 공격 주체가 법원 내부 자료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천 차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부터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기술적 한계로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상망 해킹을 인지한 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대국민 사과라는 점에서 늑장 대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현직 의사 A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비서가 26억 원을 빼돌렸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노 관장 측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의 비서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 7,5천만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으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 변호사회의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작년 타이완에 역전당했던 순위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급감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반등했습니다. 1년 만에 2.6% 늘며 33,7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로는 4,405만 원으로 3.7% 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3년 같은 게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하면서 전년보다 2.6% 증가한 재작년 타이완에 역전당했던 순위도 환율 덕분에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타이완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3,299달러로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명목 GNI 상승폭은 우리와 같았지만 환율 약세가 컸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대만의 환율이 약세를 나타냈어요. 4.5% 상승해서 우리나라 통화는 제가 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1.1% 상승했거든 작년에 원달러. 그보다 상승폭이 더 큰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에 그쳤습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는 늘었지만 민간과 정부 소비가 줄고 수출과 수입 증가폭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증가 등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런 부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내수 부진을 보완해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상속 분쟁. 과거엔 보통 재벌이나 부유층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젠 중산층에서도 이런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 2022년에는 2,7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771건에서 8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813건에서 재작년 1,872건으로 같은 기간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상속 분쟁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한몫을 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에서도 통 크게 양보하고 아쉽게 포기하기엔 유산의 액수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또 가부장적인 분위기 하에 과거엔 장남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줘도 자녀들이 이해하고 용인했다면 지금은 법원까지 가서 정확히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속 분쟁, 분쟁이라는 표현처럼 큰 소리가 나거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때문에 부모님이 건재하실 때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유류분을 정확히 따져서 분할 액수를 정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대화일 텐데요. 다소 불편한 주제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포공항이 철거한 광고물을 8년 전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도 되지 않는 자재로 복구를 요구한 데다 심지어 이처럼 과도한 복구로 발생한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산에 광고물이 있던 벽면. 8년 계약 종료에 맞춰 광고업체는 올해 1월 1일 광고물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실리콘을 이용한 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8년 전과 똑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는 생산이 안 되는 타일 131개로 복원하라는 겁니다. 결국
비싼 에폭시로 구멍을 메웠고 없는 타일을 구하느라 상당한 시간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물을 뗀 공간이 나머지 벽면과 달라 보인다며 광고 벽면에 4배가 넘는 벽 전체를 새로 단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다른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데 끝부터 힘드시니까 바꿔줍니다. 여기에 국제선청사 1층 내에 광고물이 있던 기둥 4개 외에 광고물이 없던 기둥 2개도 단장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업체는 심야에 공사하느라 추가로 1억 원 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월 17일에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성격의 무단 점유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코로나19 당시 국제선이 폐쇄돼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게. 왜냐하면 수작업이어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색깔도 틀리고요. 100% 완벽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걸 계속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원상 회복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과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계약서에서 10일,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한 달의 원상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구제받을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원상복구 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액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좀 과한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쪽에 조정 신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했던 한국공항공사. 정작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강제하며 상생의 정신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변에 남은 버드나무 26그루를 추가로 베어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격적인 싹쓸이 벌목인데 환경단체는 협의 후에 진행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시장 퇴진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에 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렀을 한옥마을 청년노역 전주천변. 다 자란 나무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달 말 전주시가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추가로 베어낸 흔적입니다. 있는 게 좋아요. 아, 어떤 면에서 혹시? 아니 눈도 좀 즐기기도 하고 네. 보기가 좋잖아요. 네. 이거 왜 없어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벌목 작전, 이번엔 새벽 시간에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시민 5,000명 서명운동과 문화제 등을 열며 반대 여론을 모았던 환경단체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벌목을 했잖아요. 작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생태하천협의회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했기 때문에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단체 회원들과 전주시 직원들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왜 막냐고요 이거. 얘기하고 온 거예요 우리. 전주시는 하천 흐름에 방해되거나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긴 나무만 제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자랍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몇 년 더 가면 이게 그 두께가 더 커지고 그다음 뿌리가 약해다 보면 그만큼 그 전도 위험이. 하지만 시민단체는 무차별 싹쓸이 벌목을 자행하는 우범기 시장의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전주시와 버드나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들을 보니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던 어느 광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다만 어떤 선택으로 금이 간 신뢰관계가 과연 쉽게 감당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이번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우리 정부에 이어 미국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나설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치 군사국의 린다 스페크 선임 고문 겸 수석 협상가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 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상 대표를 임명하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주의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서 450명이 넘는 테러범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구는 이스라엘이 고문과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들이 가담했다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지난 1월 말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따르면 직원 2명은 이스라엘 주민의 납치를 도왔고 2명은 무기 등 조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원조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에 가담한 직원의 실명과 얼굴 사진, 여성을 납치한 뒤 통화한 음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But he is not just a Hamas terrorist. He is also an UNRWA employee working as a teacher in a UN elementary school in Gaza. 이스라엘 국방부는 450명이 넘는 테러단체 요원이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과 추가 정보를 동맹국과 유엔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고문을 자행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원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신문 받는 과정에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재정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To resolve the financial crisis confronting UNRWA so that we can continue to deliver on our mandate, but also on our life-saving operation in Gaza.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the Commission has fined Apple 1.84 billion euros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r decades, Apple has restricted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from informing their consumers about cheaper options available outside of the app. Apple has done so by contractually imposing anti-steering rules on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 4.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절기의 경칩인 오늘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답게 날은 비교적 포근합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하늘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구름만 가득한 상태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의 양이 적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이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15cm가 넘는 큰 눈이 예보됐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이 충청 이남과 영동에 분포해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남부 높은 산간에는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3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40mm가량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도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모레는 강원과 충북, 경북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점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